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이 함께 추진한 가장 큰 현안은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지역의 바람대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이 의결됐고요.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은 통합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바라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연내 처리에서는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같은 여러 쟁점 법안들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인 신공항 특별법은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구시장은 북한 무인기로 인천 김포공항 항공기 이륙이 한때 정지됐다면서 제2중추공항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경북도지사는 다시 한번 국토부 지원을 요청했고요.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리는 입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더 물러설 시간이 없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2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조금 올라서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올랐지만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면서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안동 1도, 영주와 청송은 영하 1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등 동파와 농축산물, 장식장, 양식장, 냉해 등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우리 지역 일부에서 나쁨 수준 보이는 곳 있으니까요. 호흡기 관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이 내년 총 4억 원 규모로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시스템 불안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인데요. 의성군은 2022년부터 물류비 지원을 시행해서 최저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총 56개 업체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물류비 지원은 각종 대내외 경기 불안과 유가 상승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60% 증가한 4억 원 규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요. 기업별 지원액은 전년도 매출액과 근로자 수, 물류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의성군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감소하는 의성군의 인구를 지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도 함께 노력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관계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나흘째 건조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데요.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5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대체로 맑은 날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추위가 반짝 풀리겠습니다. 지난 3월 울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죠. 그 역할을 울진에 들어설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국립산지생태원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울진군은 울진 산불 피해 극복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국립산지생태원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기후변화로 더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진 산불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지휘본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산지생태원은 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 생태 복원 과정을 연구하고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으로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비롯해 국립산지생태원, 국가동서트레일센터와 산림레포츠 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울진 산불의 피해를 극복하고 울진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4도, 습도는 6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3.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1년 동안 국내에서 방문자가 가장 오래 머문 지역 1위가 울릉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울릉군 방문자들은 1인당 평균 11시간을 머물렀고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인데요. 이와 함께 50대 이상 방문자 비율이 높은 곳 1위도 울릉군이었습니다. 울릉군을 찾은 관광객들은 나리분지와 관음도, 태아 향목 모노레일 등 자연경관을 탐방할 수 있는 곳을 주로 찾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한국관광공사 측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고 특히 배로만 갈 수 있는 울릉군은 오가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볼거리가 풍성해 충분히 머물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에서 영천, 그러니까 금호까지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올해 4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네. 이 사업은 기존 하양역에서 금호읍까지 5km 구간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총 사업비가 2,052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다음에 2025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2026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이런 계획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2030년이면 개통이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이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이제 기재부가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거든요. 네. 통상 11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이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보면 BC라고 해서 경제성 평가 또 정체성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여기서 0.5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은 사업 추진이 확정되거든요. 네. 우선은 관련 영천시나 경북도에서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최기문 영천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 이거는 경마공원 개장과 영천 하이테크 파크지구 또 금호 일반 산업단지 공영 개발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영천의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 1호선 이 연장 이게 단기간에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거 정부에서도 사업 필요성에 이견이 없다는 거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가까워서요. 이건 네. 아주 반기는 일입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대구시 행안부 마찰입니다. 예, 무슨 일인데요? 네, 이게 이제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 여기서 좀 많이 많은 분들이 보시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의 이제 한시적인 조직 설치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교육 파견 인원을 줄이기로 하자 대구시가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홍준표 시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행안부가 3급 교육 파견, 4급 교육 파견 3명씩 6명이던 이 TO, 그러니까 인원 편성표를 각각 2명씩 줄여서 3급 1명, 4급 1명으로 한다는 갑작스러운 공문을 받고 네.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 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구시는 올해에는 교육 파견을 1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번에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한시 조직으로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장, 또 군사시설 이전 정책관,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기획관, 정책총괄 조정관 이렇게 상급자리 4곳을 설치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시조직 설치를 두고 대구시와 행안부가 좀 협의를 좀 했어요. 네. 하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가 한시조직 설치도 뭐 자치적 단체의 권한인데 행안부가 관례적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한시조직 설치를 강행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가 이번에는 뭐 보복성 조치한 게 아니냐, 이게 홍준표 시장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제 홍 시장의 입장을 보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 교육 파견 인원은 사실 정원 외 인원이 되어서 그만큼 승진 티오가 늘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 조직권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 대구시가 당초 교육 파견하려던 간부 공무원 6명, 이 국방대학원, 뭐 세종연구소,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입소해서 1년가량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네. 이렇게 교육 파견이 취소되면서 교육 파견을 가지 못하는 6명의 간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두고 대구시가 1월 중에는 방침을 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갈 줄 알고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가 다 끝났거든요. 네네네. 이걸 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대구시로서는 여러 가지 또 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거는 아니고 대구의 사안인 건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좀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1,373명입니다. 예. 오늘자 28일자인 거죠? 이게 사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 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두 번째 특별 사면이죠. 광복절에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뭐 신년 특별 사면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로써 사면 복권 관련된 대상자들 다 이렇게 사면되거나 복권되거나 네네. 형이 깎이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받게 됐는데요. 전체 뭐 1,373명이지만 주요 인물들을 보면 뭐 정치인이 9명, 공직자 출신이 66명이에요. 네. 나머지는 뭐 선거사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두 사람의 눈길이 좀 많이 갔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그렇죠. 경남지사인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3월 20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1년 8개월 동안 복역을 했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형 집행이 정지돼서 입원 치료를 받고 이번에 특사 대상자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15년 정도의 자녀 형기뿐만 아니라 아직 내지 않는 벌금 82억 원도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거든요. 이른바 이게 드루킹 사건이죠. 네. 그런데 사면은 되니까 형은 사면이 됐는데 복권 대상에 복권은, 들지 예. 못했어요.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2027년 말까지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전 지사를 포함한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들러리용 아니냐,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이전에 한참 왜냐- 말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15년 남았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5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형이요. 네.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가 있냐, 이런 민주당의 지적이 있었고, 오늘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창원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 받기 싫은 억지 선물을 받은 네.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사면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 선거 범죄와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를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가 있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과 뭐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에 기여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또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이 된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그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죠. 얘기해 주신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통합을 위한 사실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인데
이게 통합의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게 야당의 지적이고요. 당연히 야당 정치인 전병헌 전 수석이나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을 받았는데 복권이 됐는데 네. 당연히 이거는 양쪽 지지한테 통합에 기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주요 인사들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이라서 야당에서는 이게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힘 통합 아니냐. 국민의힘 예전 인사들 다 사면 복권해서 국민의힘의 통합을 이뤄낸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이 북한 무인기 대응 질타입니다. 네. 어쨌든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방공망을 뚫고 우리 측 영공을 빙의한 거잖아요. 그거 맞죠? 네. 근데 군의 그렇습니다. 대응이 미흡했고요. 이것도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사실 이 구멍이 났다 국방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이종석 국방장관으로부터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못할 수가 있냐라는 취지의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질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 여당 내에서도 이 NSC 소집이 제대로 안 됐고 윤 대통령의 대응도 좀 미비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NSC는 이게 사실은 작전 중인데 NSC를 소집한 게 말이 되냐. NSC는 이 관계장관들이 의견을 내고 상황을 보고 어떤 규탄 성명 발표하고 이런 게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인기가 들어와서 영공에 휘젓고 있는 상황에서 NSC가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반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드론에 그러니까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부대 창설 이런 걸 주문했는데 야당에서는 2018년에 이른바 이제 드롭봇 부대가 창설이 됐다. 네. 그것도 모르고 다시 또 이런 지시를 내냐라는 또 지적을 했고 그러자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 있는 거고 더 대응할 수 있는 네. 최첨단의 부대를 더 추가하는 거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윤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17년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평화 무드로 가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훈련 못한 게 아니야 이런 또 지적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여야 국방위원들이 서로 내 공방, 니 탓이다 이런 공방을 좀 벌이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포항 도심을 달린 산타 버스를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KBS 포항방송국 김유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열흘 동안 산타버스가 포항 시내에 운행이 됐는데요. 네. 209번, 216번, 305번, 308번 노선이 산타버스로 시민들을 만났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산타복장으로 시민들을 맞이했는데요. 특히 12월 24일과 25일에는 승객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산타버스를 타봤는데요. 산타복장을 한 박재한 운전기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서 오세요. 산타버스입니다. 많이 추우시죠? 오늘도 저희 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객들은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나누는 행복맨 신출내기 버스기사 박재한입니다. 매년 연말 연시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는 이제 산타 복장을 입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산타는 제가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말버스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산타를 했고 올해는 시내버스로 와서 시내버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산타 복장 입고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시내버스가 말버스보다는 이제 조금 크고 손님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마을보다는 이제 시내버스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운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해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 저 나이쯤 되니까 한 세대처럼 보였어요. 굉장히 우울해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이제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왜 기분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인상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시는 이제 미용실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마음도 기분도 우울하고 이렇게 좀 짜증나는 일도 있다. 하지만 저 이제 산타버스를 타니까 그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이제 산타버스를 타니까 즐거워 보이고 저 기분 쓸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러길래 아 그러면 힘내시고 어디 미용실인지 다음에 제가 머리 한번 깎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내년에 산타버스를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웃음이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내년 산타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싶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산타들끼리 모인 거기에서 이제 산타 대빵으로 이제 당선되고 싶습니다. 대빵으로 당선되고 싶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산타 대통령이 따로 뭐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 산타 대통령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 버스 회사가 산타 버스를 운행했던 다른 지역들도 있었는데요. 산타 기사들 중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뭐 행복한 추억과 서비스를 선사하고 싶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산타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네, 처음 타봤어요. 포항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거? 유쾌하죠, 뭐. 어떤 식으로 예쁘게 돼 있나요? 일단 산타 복장부터가 기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안에 엄청 꾸며놨네요. 트리에 장식하는 거 지붕에다 다 해놨네요, 지금. 종도 달려있고 솔도 달려있고 드럼도 달려있고 이쁘게 꾸며놨네요. 가운데 크게 별 하나 달아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해마다 타요. 좋지요. 크리스마스를 환영하는 남다르게 이렇게 하니까 크리스마스를 의미해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름답지요. 그냥 뭐 특별하게 나 그런 걸 말할 줄 잘 모르지만은 이래 산타 옷 입었은 그 자체부터도 불편할 텐데 그거를 감소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완전 처음 타봐요. 아무래도 요즘 조금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긴 한데 어릴 때 봤으면은 그냥 뭐 이거 신기하네 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출근길이다 보니 더 그런지 괜히 좀 위안되는 느낌? 뭐 주렁주렁한 거 이런 거가 조금 분위기가 좀 버스 자체 분위기도 밝은데 일단은 기사님이 산타복을 입고 계시다 보니까 딱 탈 때부터 조금 원래 삭막한 출근길보다는 조금 힘나는 느낌? 그런 느낌도 나고 창문도 이제 방금 봤는데 그냥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냥 보면서 뭐 이제 또 연말이거나 크리스마스거나 좀 이런 분위기 많이 날 것 같아요. 산타버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그죠? 네, 뭐 버스 꾸미고 이런 것도 다 하셨겠네요. 네, 산타버스 운행 기간 전에 회사 측에서 버스를 꾸며서 제공을 했고요. 그 후에는 기사들이 또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박자은 기사님은 개인적으로 또 포스트잇을 따로 준비해서 버스에 타는 승객들이 느낌을 적을 수 있게도 했고요. 산타 복장에 어울리는 선물 꾸러미를 또 따로 준비해서 정말 산타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네. 하셨더라고요. 다른 승객들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한 번도 못 타봤는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끔 기분이 좀 색다르네요.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 알록달록하게 손잡이 같은데 그렇게 뭐 산타 할아버지 모양을 이렇게 해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버스 탈 때는 그냥 뭐 출근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너무 출근길이 즐거워요. 예쁘고 좋구나 뭐. 좀 좋지. 뭐 크리스마스 다 오고 이랬기니 기분이 나네. 크리스마스 보니까 뭐 괜찮네. 해놓기니 좋다. 뭐 입댈 게도 없이 뭐 괜찮네. 커버 이쁘네. 잘 해놨네. 이거 뭐 해놓은 거 보여. 이쁘게 많이 달아놨네. 이거 보니까는 기분이 좋고 깨끗하게 잘 해놨네. 이쁘게 많이 달아놨네. 이거 저거 산타 할아버지 해놓은 것이야. 그죠? 그래. 꽃이고 뭐고 뭐 별이고 다 이쁘구나 해놓은 거 보여. 네, 유독 추운 12월 포항은 산타버스로 훈훈한 마음이 오고 갔는데요.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다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유경 씨도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을 돌아보면서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노동 이슈 짚어보고요. 2023년 노동계도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스민 김보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 우리 김 기자께서 노동계 이슈 현장을 쭉 이제 취재를 하셨어요. 팔로우하시고 1월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부터 12월 이번이죠.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까지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전국과 지역으로 나눠서 총 5가지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일터에서의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이어져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네. 법 시행 이틀 만에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이 무너져 3명이 숨졌고요. 1월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10월에는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맞아요. 기계에 끼어 숨지는 일도 있었죠. 네. 네, 6월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임금 원상 회복과 단체 협약 체결이었고요. 7월에 임금 협상 잠정 타결로 파업은 종료됐지만 이후에 사측이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네, 11월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요. 안전운임제 제도 일모를 한 달 앞두고 화물연대 본부가 파업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이 화물 노동자한테 내려졌고요.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서 16일 정도 지속된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습니다. 말씀해준 이슈들은 워낙 굵직한 것들이라 1월 것부터 해서 기억이 다 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중대재해특별법이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이걸 정부가 손을 본다는 것 같은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네, 중대재해가 줄어들 거란 기대가 연초엔 그랬죠. 있었지만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정부 여당은 사업주의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핵심은 자율규제입니다.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해외 선진 산업국가들은 자율규제를 도입해 산업재해를 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시행 초부터 이 법 자체가 좀 규정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걸로 처벌까지 간 사례가 있어요? 네, 아직 이 법에 따라서 처벌된 사람은 없고요.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달까지 217건을 수사했는데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은 31건에 그쳤고요. 검찰이 기소한 건 이 중 6건뿐입니다. 네. 이 법 자체가 시행 초부터 모호한 규정 때문에 위헌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그렇죠. 못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정부는 보안입법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거 아니냐, 퇴행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SPC 그룹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게임 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고 이걸로 이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후속 조치는요? 네,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로 수습에 나섰고요. PB 파트너즈 역시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식품공장 게임 사고가 그러니까요. 계속됐습니다. 네. 11월에는 농심 부산 공장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가 팔과 근육을 다치는 게임 사고가 그랬었죠. 있었고요. 네. 대구에서도 12월 그 비락 공장에서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리프트 설비에 맞습니다.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 단어조차 무섭잖아요. 게임 사고라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앞에 말씀드린 현장 모두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인터록이라고 하는 자동 방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은 여러 번 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비용 절감을 노동자 안전과 바꿨기 때문에 다른 듯 닮은 사고가 계속해서 맞아요. 발생한 거라 보고 있고요. 예.
네, 또 일부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앞서의 SPC 제빵공장이나 농심 부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이 직전에 공단이 끼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덮개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네. 반영이 안 된 거죠.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스스로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를 사고 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그 하청 노동자 51일간의 파업도 이게 너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20년 차 용접 노동자가 그 1세제곱미터 철 구조물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갇힌 네. 사진을 아마 맞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인 유채한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 지회 부지회장이었는데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실질 임금이 깎이는 하청 노동자 현실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철 구조물을 만들고 옥새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채한 부지회장을 비롯해서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들은 이 조선업 불황기였던 2016년 이후에 줄곧 임금이 깎였다며 네. 이거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네네.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찰력 투입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파업 51일 만에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에 합의하면서 끝났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네, 요 이후에도 계속 고용승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김영수 지회장이 21일 동안 단식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송이라는 건데 재판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옥새 파업을 했던 유채한 부지회장이 한 달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된다 하는데요. 이 법률 대응과 별개로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에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입법이 꼽히는데요. 네. 이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조 활동을 둘러싼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그렇죠.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가 답보 상태이지만 그 노조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강하게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들렸던 소식은 이 화물연대 파업 소식이었고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이거 폐지를 요구했었는데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일단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게 후속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당시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파업이 종료됐고요. 그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개정안을 처리한 뒤에 현재 법사위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네. 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조금 좁혀서 이슈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소식이 먼저 있을까요? 네, 먼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대책 요구를 뽑았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네, 이게 대구 지역만의 이슈는 그렇죠. 아닌데요. 예. 네, 급식 노동자 중 폐 관련 이상 소견을 보인 비율이 인천,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높았습니다. 작년 2월에 근로복지공단이 폐암으로 숨진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한 뒤에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2월에 55살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한 현직에 대해 펫CT 촬영을 하라는 건강진단 기준을 마련했고요. 네네. 이 결과를 보면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10명 중 3명꼴로 폐 이상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구지부도 총파업 등을 통해서 환기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조리실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에는 아마 다들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말에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좀 뭐가 좀 나아질까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11월 25일에 총파업을 했던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아직 17개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내년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요구사항은 급식 실패함 등 심각한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학교 비정규직의 정당한 평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입니다. 네. 최근에는 또 그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추진해가지고 마트 노동자들이 이거 좀 반발하고 있죠. 네, 가장 최근 이슈인데요. 맞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가 전환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마트노조는요, 대구시가 문제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항의한다면서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에 쉴 권리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19일에 마트 노조의 상격청사 시위를 두고 건조물 침입, 특수 주거 침입, 폭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에 쉬던 거를 주중에 평일에 쉬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럼 맞습니다.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대구시는 협약식만 진행을 한 거고요. 예. 최종 결정은 구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권한이 이게 구군에 있어서 네. 마트 노동자를 비롯해서 전통시장 상인들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이제 구군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협약식은 대구시에서 하고 결정은 구군에서 한다는 게 약간 뭔가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네. 사실상 권한이 없는 대구시가 이게 네. 협약식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제 구군에서 개별 상인과 마트 이해 당사자 등의 세세한 의견들을 챙기는 과정을 밟는다고 네네. 하니까요. 이게 8개 구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의견 수렴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전망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대구시랑 8개 구군의 온도차가 좀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이슈가 좀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과정에 마트 노동자를 이해 당사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맞습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노동자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자, 올해 노동 이슈들 짚어주셨고 2023년에 정부가 노동 개혁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 중에 노동 개혁을 최근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는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화될 거라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핵심은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내용이고요. 노동계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을 몰아서 하는 관행이 그 자체로 단기 과로의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인데요. 네. 내 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 64시간을 일한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바짝 일하는 관행이 그 자체로 업무상 질병의 위험 신호가 될 수 네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까요? 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노동개혁 과제 중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서요. 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거야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게 어려운 게 현재 국회 상황이라서요. 정부에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거론을 했는데요. 규모가 큰 노조들이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서류 비치나 보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재정을 전수 점검하면서 이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 전문가들은 국민 지지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민 김보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45분으로 갑니다.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2년에 오늘도 마지막 시간 됐습니다. 그동안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죠, 진짜. 네. 오늘은 어떤 활동 소개해 주시게요? 예, 저희 센터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 만나자 사업 같은 마을 공동체를 처음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처음 하게 되면 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예,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컨설팅하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네. 바로 커뮤니티 지원단이라는 분들이고요. 모두 5분이시고 이분들이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것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마을센터 공모 사업은 참여자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요구도 많을 것 같고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커뮤니티 지원단이라는 거죠. 네, 네. 그 커뮤니티 지원단은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을 갖춘 분들이신데요. 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현장에서 겪어 오셨기 때문에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나름의 노하우를 갖추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지 또 한 해 예산을 배정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나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한 검증을 모두 이제 거쳐신 후에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모두 5분의 이제 40대 여성 활동가들입니다. 멋지십니다. 커뮤니티 디자인단 활동 평가 회의 현장 모습 담아왔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저희가 2년차 활동을 맞았는데 올해 활동하셨던 그런 활동의 개별 평가,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총평, 또 내년 사업에 대한 이견까지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팀이 있었고 아니면 이미 이제 경험을 한 팀이 있다가 보니까 팀별로 성향이 극명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체계 공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우자를 했다가 2차에 이제 만나자까지 넘어갈 수 있는 유연함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가 있었다 하면은 두 번째 함께 잘 살자 같은 경우에는 지식 기반이라든지 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의 의지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데였거든요.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활동하셨던 전체 사업을 총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회의는 2022년 커뮤니티 디자인단, 저희는 디자인단이 성장지원사업 부문하고 와락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은 성장지원사업의 전체 활동평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자인단은 저희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마을 활동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소 2년 이상의 마을에서 활동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마을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공모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서류 작업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작업들도 도와주는 작업을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총 5명이 선정이 되셨고요. 디자인단 활동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 전문가들이십니다. 예. 네, 그리고 2022년 활동을 모두 이제 정리해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 어떤 예.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커뮤니티 지원단 분들이 현장을 보고 느꼈던 점들을 적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저희 공모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1년 동안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얘기하고 해당 공동체에게 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서로 논의를 했던 것이죠. 네네. 커뮤니티 지원단은 모두 현장에 가기 전에 해당 공동체에서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 어떤 점을 논의할지를 사전에 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전체 과정들을 그리고 결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 사업 기획이나 사업의 수행, 활동에 대한 평가의 과정들이 어느 한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커뮤니티 지원단 분들이 현장에 갔었을 때 이제 가장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해서 만약에 A라는 팀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복지관 직원들이 나서서 일을 하신다든지 B라는 팀은 대표님 혼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구성원과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세세하고 정밀한 진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더 잘하게 되는 방법을 또 찾게 되니까 예. 공동체가 이웃 간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업이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 지원단이 현장에 가면 공동체 구성원분들이 실제 궁금해하는 것들과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공동체 구성원들께서는 강연 행사를 할 경우에 누구를 부르고 장소는 어디로 하면 좋을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 이런 좀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커뮤니티 지원단은 현재 이런 행사 준비를 하면서 공동체 구성원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강사 섭외나 강의 장소 선정 같은 역할 배분은 구성원들과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예산 운영은 전체 구성원들과 공개적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처리하고 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커뮤니티 지원단에 이제 들어오고 나면은 궁금한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커뮤니티 지원단 분들이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든든하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분들께서 현장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무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또 함께 해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답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조직 운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커뮤니티 디자인단 중에 한 분, 유갑순 활동가 만나서 얘기 들어봤어요. 만나자 해보자 사업을 먼저 해봤던 활동가로서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분들인데 도움을 주고 싶기도 했고요.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고 싶기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만나자, 해보자 지원 사업에 선정된 팀들 대상으로 한 팀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첨부되어야 될 서류 같은 거,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진행한다 하면 강사님 섭외도 필요하지만 비용 지출하고 이후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리고 참석자들 위한 명단 준비라든지 사진 같은 거, 보고서를 쓸 때 필요한 모든 거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그 부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 필요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연계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소개해드려요. 보람 있을 때는 이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느꼈을 때가 조금 보람을 느끼고요. 커뮤니티 디자인단이 계속 확산되고요. 또 마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커뮤니티 디자인단으로 또 활동하길 바라죠. 참 뿌듯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023년 계획도 막 세우실 텐데요. 예. 커뮤니티 지원단 현재 5분이시고요. 네네네. 사실 더 많이 선정하고 싶지만 다방면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적임자를 찾는 데 매년 네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센터도 내년이면 8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새로운 주민의 발굴보다는 현재 있는 공동체들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고 마을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공동체 숫자를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보다 더 현장에 자주 가서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커뮤니티 지원단 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다양한 마을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3년에도 또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정원 마을 총괄 팀장과 얘기 함께했습니다. 지금 어딜 걷고 있는지,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소파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고 빈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예요.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 뛴 마음에 미안하단 말해볼걸, 좀 더 얘기해볼걸, 그냥 안아볼걸.
하더가든의 홈 스윗 홈 들었습니다. 교통정보로 갑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국제부상로 서성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 방향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옛 중부경찰서 교차로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와 택시 간 추돌 사고 있습니다. 정체는 없지만 이 구간 지나신다면 유의하셔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달구벌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신천교에서 침상교까지 속도 떨어지지만 침상교 지나면서부터는 소통 원활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칠곡 나들목에서 가산 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평내동 시립 서부도서관이 2년 9개월의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오늘 재개관했습니다. 30년이나 돼서 공간도 부족하고 시설도 오래되고 그래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내부 공간까지 재배치해서 완전히 새로운 도서관이 됐습니다. 긴 시간 기다린 이용자분들 많으시죠? 책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지역민들과 더 가까워지겠네요. 12월 28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